정부가 7개 부처 공동으로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복 사업을 효율화하고 한국어 교육 또한 지자체가 지정한 곳에서 손쉽게 들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자들은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비롯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펼쳤습니다.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제3대 회장에 우기만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우 회장은 장애인 탁구 발전을 위해 국내외 교류 및 선수 발굴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는 정응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주민 가족 지원을 가족 정책이라는 큰 틀에 포함시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개선 방안은 그동안 다문화 가족을 구별해 지원해오던 것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별 수요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전달 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지자체 지정으로 어디서나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 현장 연계형 직무훈련과 취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일센터의 결혼이민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이중 언어교육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가정 내 이중 언어 환경 구축과 어울림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해 가족통합지원센터로 개편해 종합적 가족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가 가진 결혼이민자 정보를 공유해 정책 효율성을 도모해 나갈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들 간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배상훈 기자입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는 12대 협회장 선거에 앞서 지난 17일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중화경로복지관 김영기 관장과 서울사회복지사협회 11대 장재구 회장이 후보자로 나섰습니다. 두 후보자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전문성 확보, 소외계층에 대한 권리를 대변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모두 시달리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대정부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입각한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복지 기준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이러한 기준선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는 보장활동을 NGO와 MP와 활동을 연계해서 제도 개선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12대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오는 24일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현장 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해 실시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제5차 정기대의원총회와 협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대한장애인탁구협회를 이끌고 나갈 제3대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제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제3대 회장 선출할 건을 놓고 심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단일 후보로 나온 전북 남원 출신의 우기만 회장은 대의원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장애인 탁구 발전을 위해 남북대회는 물론 국내외 교류, 선수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탁구협회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모르는 것은 배워가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몇 년 전부터 남북한 교류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대한장애인 탁구협회 감사로는 인천광역시 협회장인 조병훈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내염 생백신에 대해 국가 예방접종으로 추가함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일본 내염생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16일자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 일본 내염생 백신을 다음 달 10일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해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들의 넬라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 넬라톤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척수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 논란과 관련해 넬라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간호협회 등 활동보조인도 교육을 통해 충분히 넬라톤이 가능하다고 밝혀옴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교육에 넬라톤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을 위한 넬라톤 교재로는 국립재활원이 이달 말까지 완료할 넬라톤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 시행 계획을 수립해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읍사무소. 하지만 전남 신암군의 한 읍사무소는 장애인 주민은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찬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신암군의 한 읍사무소 앞입니다. 장애인이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통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심한 경사도와 안전손잡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태로워 보입니다. 하물며 장애인 통로 앞은 일반 차량의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 비장애인 차량에 가로막혀 이용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 준공 20년 정도 됐어요. 준공을 했을 때는 건축 허가가 났을 때는 그 법에 저촉이 안 돼서 났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렇게 태생적으로 여가 높아요. 이 지역의 인구는 대다수가 고령자이고 장애인 비율조차 높은 실정에서 지역민이 기본적인 민원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곳으로부터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영창입니다. 직접 목도리를 뜨개질해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서울 노원구 하계일동 주민들이 지역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손수 목도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털실을 감아 대바늘로 정성스럽게 목도리를 만드는 손길들. 하계일동 주민복지협의회는 주민복지협의회 수익금 3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 30명에게 손뜨개로 만든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뜨면서 그 어르신들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막 하루에 하나도 뜬 분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떴어요. 추운 겨울, 어르신들에게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형형색색의 목도리가 사랑의 손길로 완성됩니다. 하고 다니실 것을 생각하니까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모두 하루에 이렇게 이틀씩 걸려서 뜨다 보니까 완성이 다 됐어요. 지금은 미련이 있어서 더 뜨고 싶을 정도요. 완성된 목도리를 홀로 계신 어르신 댁을 방문해 직접 나눠주는 회원들. 도톰하게 잘 짜여진 30개의 손뜨개 목도리는 손지압용 펠렛 주머니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깜짝 겨울 선물이 됐습니다. 한 개의 목도리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지만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감싸안은 목도리를 보니 늦은 밤을 지새운 보람을 느낍니다. 하계일동에서 준비한 사랑의 목도리.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공직자로 첫 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자 포항시가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을 가졌습니다. 임용식 현장 박정인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난 15일 포항시 신규 임용 공무원 환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신규 임용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가운데 이번 2014 신규 임용자인 지체장애 1급 이종건 씨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4년 동안 같이 대학도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나마 작은 성과로도 거둘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고 앞으로 저와 같은 사람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연희읍에서 근무하게 될 이종건 씨를 위해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보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목표를 이룬 이종건 씨, 그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서울시가 기존 시내버스에 한해 제공하던 실시간 위치, 도착정보 안내 서비스를 마을버스와 지하철, 광역철도로 확대해 제공하는 서울 대중교통 앱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시내버스 정보만을 실시간으로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지하철과 광역전철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광역전철의 운영기관이 달라 각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2012년 통합대중교통 실시간 정보연계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대중교통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3명이 직접 앱 개발에 참여했으며 스마트폰 음성 표출 기능을 활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민원 포털 사이트인 민원24에서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24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수수료 면제 등 비용 또한 아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민원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기간 중에는 이용 폭주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메인 화면에 바로 가기를 통해 신청 절차를 단순화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경상북도는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의 복구를 돕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필리핀 결혼이민 여성 모국봉사단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 여성과 대학생 등 46명이 참가해 필리핀 세부 메드린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들은 메드린 과학초등학교 지붕 보수와 시설 정비 등 피해 복구 지원과 구호물품 전달, 피해 자녀 교육 지원 등 복구 지원 활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민간 외교사절이라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에 임해 태풍 피해 복구로 힘든 모국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수의 세 번째 시립 노인요양시설인 진달래 마을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가 건립한 세 번째 노인요양시설인 진달래 마을은 지상 4층 연면적 1943제곱미터로 4인실 20개 병동에 총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맡으며 입소 대상은 노인 장기요양 3등급 이상으로 시설 입소 판정을 받았거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진달래 마을에 이어 하반기에는 70명 수용 규모의 밀양 노인요양시설을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플러스 시간입니다.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고용공단 2013년에 장애인들 얼마나 경제활동을 했는지 실태 조사를 좀 했는데 장애인의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편이고 그 장애 정도에 따른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을 보면 39.3%,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만이 고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청각 언어장애인 고용률이 34%입니다. 또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들의 고용률은 19.9%, 또 신체 내부장애인의 고용률이 22% 정도로 상당히 비장애인에 비해서 고용률이 낮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장애 정도에 따른 고용률 격차가 상당했는데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경제활동률이 46%, 고용률이 43.3%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률은 21.5%, 고용률은 19.2%에 나타나서 경증과 중증에 따른 격차가 한 2배 이상 이렇게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를 위해서는 좀 국가의 개입, 어떤 지자체라든지 국가의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중증과 경증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장애 정도에 따른 경제활동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족 등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이 정신보건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인데요. 문제가 된 조항이 바로 정신보건법 제24조입니다. 이 2명의
가족 혹은 뭐 보호 의무자가 동의하고 한 명의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6개월 동안 강제 입원시킬 수 있고 이를 계속해서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정신보건법 24조에서 문제가 된 조항인데 이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냐면 이 가족 등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정신과 전문의 한 명만 제대로 이 섭외를 하게 되면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좀 간단하다는 것이죠. 또 특정 목적이 꼭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조항의 가장 큰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이 외국 같은 경우는 복수의 전문가를 반드시 두도록 해서 한 명의 의사가 아니라 2명 혹은 3명의 의사가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만 입원이 가능한 것이고 이건 이제 강제 입원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뭐 설령 강제 입원을 시키더라도 6개월씩 한 번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중증 정신질환에 의해서만 6개월 강제 입원 같은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너무나 좀 쉽게 강제 입원을 시킨다는 인권 침해를 한다는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요 한 90% 가까이 됩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자의적으로 입원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좀 인색하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강제 입원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입원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판례 같은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당사자의 의사 없이 이루어지는 이 보호 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헌재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것인데요. 이 중증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죠. 사실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면 일하는 것 말고는 딱히 경제활동을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4대 의무 같은 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4대 의무를 보면 납세, 병역, 교육,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근로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한다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병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 권리자 의무인 이 근로의 의무를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잘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취업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큰 것이 바로 이 장애인들인데 이 시장에 맡겨서는 곤란한 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뭐 취업을 하시라 뭐 이렇게 맡겨서는 상당히 좀 힘든 것이고 또 의무 고용률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놔뒀다가는 이게 기업들이 잘 지켜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국가에서 강제를 해서 의무 고용률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좀 엄청난 벌금을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반대급부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혹은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세금 혜택 같은 것을 주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장애계의 목소리를 받아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자립생활 인턴제를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시행을 했었는데 이 전국 200여 개 센터에서 1년 단기 인턴 방식으로 이 중증 장애인들을 실제로 인턴식으로 고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 1월에 이제 다 끝난다는 것이죠. 이게 1년 인턴이라고 하면 이제 1년 동안 해보고 좀 더 잘 된다 싶으면 이걸 계속해서 연장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마치 이번 시범사업처럼 한번 했다가 그냥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런 국가가 좀 개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결과에 따른 정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끝나버릴지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이 자립생활 인턴제 계속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국민, 롯데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각 금융사들은 고객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